어머니, 누가 오시래요?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오신 거예요? 아들의 한정식집 개업식 날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독을 뿜었습니다. 경호원에게 팔이 잡혀 끌려나간 곳은 음식물 쓰레기장이었어요. 썩은 채소 냄새와 파리떼 사이에서 72살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 낡은 폴더폰 단축번호 1번이 눌리는 순간 저 화려한 개업식이 어떻게 될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나 하는 늙은 할매라고 생각하죠. 새벽부터 콩나물 다듬고 된장 퍼주고 손님이랑 500원 깡내 만에 신랑이 하는 그런 촌스러운 할머니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제 또 다른 얼굴이 있거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어요. 가죽 시트가 제 허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죠.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히터 바람이 따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슬쩍 살폈어요. 박 여사님, 부동산 김 사장한테 연락 넣었습니다.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사장 나야. 오늘 우리 아들놈 가게 계약건 대리로 진행시켜. 서류에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네,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도 높은 빌딩들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중 세 채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악착같이 모으고 굴려서 이룬 것들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특히 제 며느리는요. 차가 시장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저는 뒷좌석 옆에 접어둔 허름한 몸빼 바지와 낡은 조끼를 꺼내 들었어요. 명품 코트를 벗고 그 옷들로 갈아입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무대야에 물 받아 세수하고 동백기름 대신 참기름 바른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면 변신 끝이에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새 콩나물 몇 푼에 목소리 높이는 시장통 할매로 변해 있었죠. 여사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 기사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어둑한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찬가게 철문을 드르륵 올리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50년 넘게 담가온 장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또 그 시어머니한테 이어받은 시간장으로 담근 장이죠. 이 손맛 하나로 저는 전통 장 담그기 명인 칭호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건 업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손님이 찾아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들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500원만 깎아줘요. 시든 것도 좀 섞여 있잖아. 저는 능청스럽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손님. 돈이 썩어나요? 이게 새벽에 막 들여온 건데. 신랑이 끝에 200원을 깎아주고 손님을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났어요. 강남 빌딩 월세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제가 200원에 신랑 일을 하다니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시간이요. 10시쯤 되었을까요?
가게 앞에 낯익은 외제차가 섰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색 차체에 햇빛이 반사되었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내렸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은 발이 시장 바닥을 디디는 순간 고인 빗물이 튀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구두 끝을 내려다보는 그 표정에서 저는 시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혐오하는 마음을 읽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입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더러워진 구두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애써 반가운 척 웃음을 지었어요. 어유, 우리 며느리 왔어? 날이 덥지? 어서 와서 식혜라도 한 잔 마셔. 냉장고에서 직접 만든 식혜를 꺼내 유리잔에 따라 건넸습니다. 찹쌀로 엿기름 우려내고 생강 조금 넣어서 끓인 거예요. 지은이는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더니 입술만 살짝 떼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잠깐 뒤돌아 반찬통 정리하는 사이 화분에 식혜를 쏟아버렸습니다. 저는 선반에 기대어 있는 작은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하니까요. 잠시 후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8된 제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가게 말이야. 민호가 뜸을 들였어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이 되었거든요. 엄마 이름 말고 투자자 끼고 하는 걸로 했어. 지은이가 그게 낫대서 저를 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땅 위에 제 돈으로 차리는 가게인데 정작 저는 숨겨야 할 존재라니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심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한 웃음을 꾹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늙은이가 빠져야지. 젊은 것들이 알아서 해라. 속으로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내 땅인데 남의 땅인 척 새 들어 살겠다니. 꼴 좋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지은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지부터 안까지 온통 영어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마디 했어요. 밥집이 밥만 맛있으면 되지. 뭐가 이리 복잡해. 지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냉소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어머님은 트렌드를 모르세요. 요즘 고급 한정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잠시 후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처럼 보이게 해둔 용돈 통장이었어요. 지은이가 얼른 받아들더니 속지를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지은이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가 반짝거렸죠.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봤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꺼내자 지은이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보물 1호인 장독대들 있잖아. 그거 가게 뒤뜰에 놔두게 해다오. 거기가 양지라서 장 익히기 딱 좋거든.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썩은 것을 본 표정이었습니다. 장독대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걸 왜 거기다 둬요? 손님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요. 결사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돈을 받으려면 조건을 들어야 한다고 했죠.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지은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손님 눈에 절대 안 띄게 가려주세요. 그게 조건이에요. 마지못한 승낙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독대가 없으면 이 가게의 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5톤 트럭이 가게 뒤편에 멈추고 인부들이 장독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인부가 항아리를 마치 짐짝처럼 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놈들아, 그게 내 목숨줄이야. 조심 못해? 100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수억 원을 줘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그 위 시어머니까지 대대로 내려온 것이죠. 제가 소리치자 지은이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 잘 들어. 애들한테는 내가 그 땅 주인인 거 절대 비밀이야.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내고 한 푼도 봐주지 마. 그래야 정신 차린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가게에서 쓸 참기름을 들고 왔습니다. 최고급 국산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저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코끝에 닿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중국산 게 섞였다. 너 사기당한 거야.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혀가 둔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집에서 육수를 끓였어요.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3시간을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새벽에 가게 주방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다음 날 지은이가 주방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우리 셰프님 육수가 최고야. 깊은 맛이 다르네. 제가 끓인 육수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은 남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고, 그저 아들 가게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가게 뒤편 장독대 앞에 쭈그려 앉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행주로 항아리 표면을 쓸어내리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죽은 남편 사진을 펼쳤습니다. 영감, 나 요즘 마음이 안 좋소. 우리 자식 농사는 흉작인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화장실에 들르려고 문을 여는데 안쪽 칸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걱정 마. 돈만 받고 빠지라고 했어. 구질구질하게 가게 나오면 질색이야. 그 꼴로 홀에 서 있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화장실을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기름때 묻은 앞치마, 갈라진 손톱. 며느리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개업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밤새 설쳤거든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이 사장이 되는 날이니까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비단 천이 닿았어요. 옥색 한복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월급 타서 사줬다던 그 옷이죠. 사실은 제 카드로 결제한 건데 그래도 아들이 직접 백화점에서 골라준 거예요. 색깔이 엄마한테 어울린다고 쑥스러워하면서 내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한복을 꺼내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 잔치인데 엄마가 안 가면 되겠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빗어 올리니 제법 볼만했어요.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시장통 할매가 아니라 사장 어머니로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어요. 색이 조금 번졌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 새벽부터 준비해둔 것들을 챙겼습니다. 도토리묵과 겉절이였어요. 지은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이죠. 물론 좋아하는 척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묵은 전날 밤 도토리 가루를 풀어 3시간 동안 저으면서 쑤었어요. 손목이 빠질 것 같았지만 덩어리 하나 없이 매끈하게 완성했죠.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깨소금을 살짝 뿌렸습니다. 겉절이는 배추 한 포기를 골라 소금에 절여 아삭한 식감을 살렸어요.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을 넣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손끝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셀까봐 비닐로 1번, 보자기로 2번 감쌌어요. 손님들 앞에서 냄새 난다고 핀잔 들을까 봐서요. 보자기 매듭을 지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식당 앞에는 화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정문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하얀 국화가 가을 햇살에 반짝거렸죠. 제 손에 들린 건 기름 얼룩 묻은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어요.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차에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만 택시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주눅이 드나? 저 건물이 서 있는 땅이 누구 건데?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발렌 요원이었습니다.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할머니, 배달은 뒤쪽으로 가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배달이라니요. 제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배달 아니야. 여기 사장 엄마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요원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옥색 한복이 그에게는 촌스러운 할머니 옷으로 보였나 봐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하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게 첫 번째 수모였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려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하객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 소리도 들려왔어요. 저는 보자기를 꼭 쥔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을까?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팔뚝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돌아보니 지은이었어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린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어머님, 설마 이 꼴로 오신 거예요? 지은이가 씩씩거리며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비 한쪽 기둥 뒤 화장실 가는 복도였어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죠. 지은이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어요. 오늘 VIP 손님들 다 오셨어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방송국 PD님도 오셨다고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격 떨어지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폐라니요. 격이 떨어진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 가게에 애미가 음식 좀 해온 게 죄냐? 내가 좋아하는 무기랑 겉절이야.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만들었어. 보자기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한 발 물러서며 코를 막았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휴, 냄새. 그 시장 냄새 좀 어떡해요. 손님들 코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부터 손목 빠지게 저어서 만든 음식이, 정성껏 싸온 음식이 시장 냄새 취급을 받다니요.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사람들이 보잖아. 그때 저만 치서 민호가 보였습니다. 검정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맨 제 아들이었어요.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제가 알던 우리 민호 맞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어요. 민호야, 엄마 왔다. 축하해, 아들아. 그런데 민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곤란하다는 듯 눈을 피하더니 획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못 본 척을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낳고 젖 먹여 키운 자식이 밤새워 병간호하고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휜 엄마를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외면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은이가 지나가는 매니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분 뒷문으로 모시고 가서 택시 태워보내. 당장. 매니저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내가 내 발로 가마. 손대지 마. 그러자 지은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와서 난리예요. 초대도 안 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내 아들 가게 개업식에 엄마를 초대 안 했다고요. 주변 하객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글쎄, 눈치도 없이 어딜 들어와. 노망났나 봐. 쯧쯧. 그 소리들이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 순간 보자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묵이 쏟아졌어요. 네모 반듯하게 썰어둔 묵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이 으깨졌습니다. 겉절이 국물이 번지며 바닥을 적셨어요. 마치 제 자존심이 으깨진 것처럼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양팔을 붙잡고 뒷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화려한 로비를 지나고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고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가니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파리가 윙윙거렸고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썩은 채소 껍질과 생선 대가리가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저를 거기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철문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아직 뭉개진 무기 묻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박수 소리도 들렸죠. 저만 여기 쓰레기들 사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키득키득 웃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어요. 내가 자식을 괴물로 키웠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꼴을 당하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라고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건 이거였어요.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선명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서러움을 넘어선 단단한 분노.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접니다.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쓰레기장을 빠져나왔어요. 구겨진 한복을 털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뜨린 묵은 그대로 두었어요. 더 이상 주워 담을 것도 주워 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시 정문으로 향했어요. 아까 저를 막았던 경호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비켜. 이 가게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경호원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제 눈빛이 아까와 달랐을 겁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뛰고 있었어요. 송 회장이 올 때까지 저는 기둥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화려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두고 보라지.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 기둥 뒤에 서서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아까 쓰레기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구겨진 한복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제 안에 남은 건 단단한 분노뿐이었습니다. 곧 송 회장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홀 안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셨어요. 송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식당의 가장 중요한 VIP시죠. 지은이가 하이힐을 또각또각 올리며 입구로 달려갔어요. 아까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호도 뒤따랐어요. 두 사람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부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송 회장의 투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였어요. 송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중반의 백발 신사였어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을 가진 분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송 회장은 제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20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사러 오시던 분이죠. 제 시간장 맛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어요. 지은이가 송 회장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꿀물처럼 달콤했어요. 회장님, 저희 식당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음식 맛이 특별한 건 저희만의 비법이 있어서예요. 제가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거든요. 저희만의 비법이라 제가 직접 개발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났습니다. 그 비법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면서요. 제 장독대에서 몰래 퍼간 시간장이 비법이라니 뻔뻔하기도 하지. 그런데 송 회장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지은이와 민호의 인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허리를 숙인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뭐가 잘못됐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송 회장의 시선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어요. 기둥 뒤에 서 있던 저를요. 송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제게 걸어왔어요.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요.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노망났다고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송 회장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 회장이 제 두 손을 공손히 잡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인 겁니다. 백발이 숙여지는 게 보였어요. 그 유명한 송 회장이요. 박 여사님, 귀한 시간장 명인께서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셨습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이다니.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야? 저 할머니가 누구야? 시간장 명인이라고 했어? 송 회장이 저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 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는 송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저만 치서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와 송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죠. 지은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송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까 제게 아부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자네는 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나? 박옥분 여사는 3대째 이어온 전통 장 담그기의 숨은 명인이시네. 내 호텔 식당에 장을 납품해 주시는 분이고. 지은이의 무릎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 이제 들어오시오. 잠시 후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대리해주던 김 사장이었죠. 저는 민호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이 건물주 대리인이 김 사장이야. 그리고 진짜 주인은 나다. 김 사장이 계약서를 펼쳐 보였어요. 건물과 땅 소유주 이름에 박옥분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등기부등본도 함께였어요. 지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어머님, 그게 무슨... 어머님이 건물주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아까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격 떨어진다. 지은이가 움찔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니까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요. 내 땅에서 내 물건 뺀다. 김 사장, 사람들 들여보내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뒷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6명이 들이닥쳤어요. 밖에는 5톤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죠. 제가 전화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저는 앞장서서 가게 뒤뜰로 향했어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죠. 100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 50년 된 된장독, 30년 숙성된 고추장독. 수억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시어머니 또 윗대에서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이것들 전부 트럭에 실어. 조심해서. 깨지면 안 돼. 인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지휘했어요. 주방에서 셰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채로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총 주방장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 장 없으면 저희 음식 못 만듭니다. 그 시간장이 맛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저는 셰프를 돌아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자네는 마트 간장으로도 잘한다며? 어디 한번 해봐. 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며? 셰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가 흙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투자금 다 날아가요. 망한다고요. 제발요. 울부짖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너도 똑같아 이놈아. 아까 엄마 못 본 척 했잖아. 엄마보다 돈이 좋더냐? 체면이 좋더냐?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으니까요. 마지막 항아리까지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난장판이 된 개업식장이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지은이와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앞만 바라봤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다 소용없어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장독대를 마당에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햇살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었죠. 인부들에게 품삯을 넉넉히 쥐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마당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대야에 받았습니다. 행주를 적셔 짜고 항아리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고생한 것들을 달래주듯이요. 미안하다 내 새끼들아. 험한 꼴 보여서 미안해. 다시는 그런데 안 보낼게. 엄마가 지켜줄게.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죠? 장독대한테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것들은 제 평생이 담긴 것들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고 제 손으로 키워온 것들이죠. 사람보다 더 정이 깊을 때도 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폴더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전부 민호였습니다. 문자도 12통이나 와 있었죠. 저는 아들 번호를 꾹 눌러 차단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 전화를 받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해요. 그래야 저것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폴더폰을 덮고 저는 다시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항아리 표면에 은은하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이것들만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랬듯이요. 장독대를 회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을 했어요. 콩나물 다듬고 된장 퍼주고 손님들과 500원 깡내 만에 실랑이 하면서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장독대를 닦다가도 문득 민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개업식 날 저를 못 본 척하던 그 얼굴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에 들어오더니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할머니, 강남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알아? 거기 완전 망하고 있대. 개업할 때는 줄 서서 먹었다면서 요즘은 파리만 난린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민호 가게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요즘 장사가 다 어렵지 뭐. 손님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어요. 내가 원한 게 이거였나? 아들이 망하는 거. 아니, 정신 차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며칠 뒤 저는 참다 못해 식당 근처까지 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했어요. 누가 볼까 봐서요. 식당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차가 줄지어 들어왔다던데 지금은 손님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홀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었죠. 간판 불빛도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불과 일주일 만인데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담배를 물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떼어지려 했어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어요. 아직은 안 돼. 지금 손 내밀면 저 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버스 정류장을 떠나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어요. 그 뒤로 식당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나쁜 소식뿐이었죠. 유명 음식 평론가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송 회장 지인이었어요. 반찬 몇 가지를 맛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더군요. 국물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다고 해요. 영혼이 없는 맛이라면서요. 장맛이 완전히 빠졌다고요. 그 얘기가 입소문을 타고 업계에 퍼졌습니다. 셰프들이 시판 간장과 조미료를 이것저것 섞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100년 묵은 시간장 맛을 흉내낼 수 있을 리가 없죠. 맛이 깊지가 않으니까요. 주방에서 서로 탓하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더군요. 총 주방장이 그만둔다고 소동이 났다가 겨우 말렸다고도 했어요.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가격은 호텔급인데 맛은 편의점 이하라느니, 주인 여자가 손님을 가려받는다느니 별점 1개가 수두룩했어요. 예약 취소가 빗발쳤죠.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졌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다른 명인들에게 장을 구하려 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전국 8도를 돌아다녔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부탁했거든요. 내 며느리한테 장 팔면 나랑 인연 끊는 거라고요. 좀 비겁한 짓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것들이 쉬운 길만 찾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자재 대금도 석 달이나 밀렸고요. 지은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막아뒀어요. 제 이름으로는 절대 대출이 안 되게요. 지은이와 민호의 부부싸움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린다더군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우리 망하게 한 거라고. 지은이가 그렇게 소리치면 민호가 처음으로 맞받아쳤다고 해요. 내 때문이잖아. 내가 엄마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처음으로 아내에게 대든 거였습니다. 그동안 눌려 살던 민호가요. 민호는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독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다고 해요. 가게 주방 구석에서 혼자 마시는 날이 많았다더군요. 눈이 누렇게 변해가고 얼굴이 점점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1주일, 2주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민호였어요.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술에 절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나야. 잘못했어. 미안해.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요. 민호가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손이 허공에서 떨리다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비틀비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나가지 못하나? 왜 이렇게 독해야 하나?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그때 폴더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옥분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아드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쓰러졌다고요? 저는 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요? 식도 정맥류 파열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뛰쳐나갔어요. 잠옷바람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 양반, 대학병원 응급실로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기사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차를 몰았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저는 두리번거리며 민호를 찾았어요. 그때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호였어요.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입 주변에도 가슴팍에도 바지에도 시뻘건 피가 그대로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죠. 코와 입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엄마야, 눈 떠봐.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손이 내 아들 손이라니. 저만 치서 지은이가 벽에 기대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민호가 피를 토할 때 옆에 있었나 봐요.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뺨을 때리고 싶기도 하고 붙잡고 함께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의사를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알코올성 간경화가 말기까지 진행됐고 간신증후군으로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피를 토한 건 식도 정맥류가 터진 건데요. 이건 간이 심하게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간경화, 신장, 정맥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당장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우리 민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호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너무 독했어. 장독대 회수하고 대출 맞고
장구하지 못하게 손쓰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이 꼴이 된 거야. 용서해,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눈 떠. 엄마가 뭐든 할게. 제발.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열했어요. 병원 복도에 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허리를 찔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민호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불편한 게 무슨 대수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교수님이 면담하자고 하세요. 따라오시겠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간호사를 따라 교수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발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게 펼쳐져 있었죠.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앉으세요. 환자 어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무서웠습니다.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간경화 말기에 간신증후군까지 왔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식이요? 그러면 간을 바꾸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건강한 간을 이식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좋은 장기니까요. 문제는 기증자를 구하는 거예요. 뇌사자 대기 명단에 올리긴 했는데 환자 상태가 워낙 급해서 언제 차례가 올지 모릅니다. 며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고 결정됐습니다. 제 간 주세요. 제가 줄게요. 교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어머니, 생체간 이식은 기증자도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간의 60% 정도를 떼어내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만 석 달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어머니 연세가 72살이에요. 알아요, 늙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몸 한 조각 떼어서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혈액형, 간 상태, 전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심장, 폐, 신장까지 다 봐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여러 병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라는 큰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초음파도 보고 심전도도 찍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저만 치서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헬쑥해 보였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개업식 때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복도 한가운데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지은이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어요. 개업식 날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민호 씨를 몰아붙였어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체면 얘기만 하고 가게가 안 되니까 매일 싸웠어요. 민호 씨가 술 마시는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 다 제가 망쳤어요. 지은이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민호가 살아야 뭐든 하지. 일어나. 사람들 다 본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간을 주신다면서요.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제가 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검사받겠다고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는데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저도 검사받았어요. 아침에요. 그런데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된대요. 어머님밖에 없대요. 지은이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됐어. 그만 울어. 민호 살리는 게 먼저야. 오후 3시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지은이도 함께 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간 상태도 나이에 비해 좋은 편이에요. 간 크기도 충분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내 간이 쓸모가 있구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간에서 작은 혹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2cm 정도인데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이라고요? 악성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요. 만약 악성이라면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암세포가 있는 간을 이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했더니 내 몸에 문제가 있다니.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검사 언제 할 수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내일 아침 조직 검사하겠습니다. 결과는 2, 3일 정도 걸려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가 간 줄게. 걱정하지 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엄마 간에 혹이 있대. 암일 수도 있대. 웃기지? 아들 살리려고 했더니 엄마가 아픈 거야. 말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요. 하지만 금방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암이어도 괜찮아. 어차피 일흔둘이야. 충분히 살았어.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45이잖아. 할 일이 많잖아. 손주도 봐야 하고
효도도 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들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죠. 제발 엄마가니 괜찮게 해주세요. 암 아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인지. 그래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빌어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종이컵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하루 종일 굶으셨잖아요. 병원 식당에서 죽이라도 사올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지은아. 예, 어머님. 내가 암이면 민호 어떡하지?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암 아닐 거예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는데요. 매일 새벽부터 시장 나가셔서 일하시고 장 담그시고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암일 리가 없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개업식 날 저를 끌어내던 그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너무 독했어. 장독대 뺏고 장 못 구하게 막고 그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결국 이 꼴이 됐네. 지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체면에 눈이 멀어서. 지은이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이 아이를 만져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됐어.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민호 살리는 게 먼저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내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암이면 암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게 엄마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엄마니까요. 민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죠. 기계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민호의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요. 버티고 있다는 증거요. 저도 버텨야 합니다. 아들이 버티는 만큼 저도 버텨야 해요. 조직 검사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병원 복도를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민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누렇게 뜬 얼굴, 튜브가 꽂힌 코와 입.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교수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걸 지켜봤어요. 하늘이 검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주황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이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교수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운명이, 아니, 민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앉으세요. 저와 지은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교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좋은 소식이길. 양성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양성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암 아닌 거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 양성 혈관종입니다. 간에 흔히 생기는 양성 종양이에요. 크기도 작고 이식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간 상태가 나이에 비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급하니까 가능하면 모레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간의 60%를 떼어내서 민호에게 이식한다고 했어요. 수술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혈, 감염, 담도 손상. 나이가 많으니까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민호 병실에 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액과 약 덕분에 얼굴색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누렇던 피부가 조금씩 제 색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들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내일 수술이야. 엄마가 떼서 너한테 줄 거야. 민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무 독하게 굴어서 장독대 뺏고 가게 망하게 하고 그게 다 너 정신 차리라고 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있지, 엄마는 후회 안 해.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더 늦게 정신 차렸을 거야. 그러면 더 큰일 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벌이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수술 끝나면 눈 떠야 해. 알았지? 엄마감 받았으면 책임지고 잘 살아야 해. 약속해. 지은이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민호 좀 지켜줘. 엄마는 내일 수술 받으러 가야 하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안겼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에도 속은 여렸구나. 그동안 겉만 보고 판단했어요. 됐어. 민호 살리는 게 먼저야. 은혜고 뭐고 나중에 생각하자.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파란색 수술복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섭지 않아. 내 아들 살리는 거야.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어요. 어머님, 이거요. 보자기를 펼치니 된장 한 덩이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장독대에서 가져왔어요. 민호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담그신 된장이래요. 어머님 집에 도움 주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받아왔어요. 저는 된장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 제가 평생 맡아온 냄새였어요. 이걸 왜? 호신부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거잖아요. 이거 품고 들어가시면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 쓰는 애였구나. 고맙다, 지은아. 저는 된장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것을 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취할게요. 천천히 10가지 세어보세요. 마취과 의사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넷, 다섯.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해맑게 웃던 그 얼굴. 여섯. 민호야, 엄마 간 잘 받아. 꼭 살아나.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배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어머님, 정신 드세요? 지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마치 기관삽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성공이래요. 수술 성공했대요. 민호 시간이 잘 붙었대요. 출혈도 거의 없었고 담도 연결도 깔끔하게 됐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살았어요. 내 아들이 살았어요.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 간이 정말 건강해서 이식이 잘 됐대요. 72살 간 맞냐고 50대 간 같다고요. 평생 뭘 드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평생 장 담그면서 된장 먹은 보람이 있네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된장이 간에 좋다고, 매일 된장국 끓여 먹으라고. 그 말씀이 맞았어요. 민호는 깨어났어? 아직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래요. 생체 징후가 안정됐대요.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이래요. 간 기능 수치도 벌써 좋아지고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아들이 살았으면 됐어. 통증이 밀려왔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냈으니 아플 수밖에요.
하지만 그 아픔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내 몸 한 조각이 아들 안에서 뛰고 있어요. 내 간이 아들의 간이 되어서 아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12시간 대수술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분 처음 봐요.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력이 뭐가 대단해요. 그냥 엄마니까요. 자식 살리려면 뭐든 하는 거지요. 간호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교수가 회복실에 들어왔어요. 수술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드님 간이 벌써 제 기능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잘 회복하셔야 해요. 간은 재생력이 좋아서 2~3달 지나면 거의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언제 깨어나요? 마취가 깨면 곧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쯤이요. 어머니도 얼굴 한번 보시면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교수가 나가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 간 잘 받았지? 이제 그 간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술 끊고 몸 챙기고 제대로 된 인생 살아. 엄마 간이 들어간 만큼 엄마 마음도 들어간 거야. 알겠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깨어나면 같이 가봐요. 어머님 얼굴 보면 민호 씨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호도 저도 지은이도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민호가 눈을 뜨는 날이니까요.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민호 병실로 향했어요. 아직 걸을 힘이 없어서 간호사가 밀어줬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색이 밝아져 있었어요. 누렇게 떴던 피부가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죠. 입술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제 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갔어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했어요. 손등에 꽂힌 수액바늘 주변으로 멍이 들어 있었지만 손가락 끝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서서히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 민호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거의 안 났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였습니다. 마취 때 목에 관을 넣어서 목이 아픈 거라고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간호사가 물을 적신 솜으로 민호의 입술을 적셔줬어요. 민호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개업식 날 못 본 척한 것, 엄마를 쓰레기 취급하게 내버려 둔 것, 술에 빠져 자기 몸을 망친 것, 그 모든 게 미안하다는 거겠죠. 됐어. 다 됐어. 살았으면 됐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엄마 간 받았어. 나 때문에 엄마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4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줘서 겨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울지 마. 엄마 간 받았으면 책임지고 잘 살면 돼. 그게 효도야. 민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게. 술 끊을게. 제대로 살게. 엄마한테 잘할게. 저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예전에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요. 5살, 6살 때 울면 이렇게 달래줬었죠. 그래, 그렇게 해. 엄마 믿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지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그릇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 씨, 깨어났어요.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죽그릇을 탁자에 내려놓고 민호 옆에 섰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올려다봤어요. 지은아,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도 당신한테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야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제 간이 아들 몸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간 기능 수치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배에 통증이 있었지만 날마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휠체어에 앉아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지은이가 밀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기대 앉았어요. 뭔데? 가게 정리했어. 완전히 문 닫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빚은 얼마나 남았어? 3억 정도. 근데 걱정 마. 내가 갚을 거야.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한테 울며 매달렸을 텐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굳건했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취직할 거야. 요리사로. 주방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설거지부터 해도 좋아. 저는 놀랐어요. 사장하다가 말단 요리사를 하겠다고요? 엄마, 나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망했나?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렸어. 엄마 장덕에 장사됐던 거지. 내 실력이 아니었어. 이제는 진짜 실력을 키울 거야.
지은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일할 거예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자리가 났대요. 둘이 벌면 빚 갚을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내 제안 하나 들어볼래? 민호야, 내가 요리를 배우겠다면 엄마가 가르쳐 줄 게 있어. 뭔데요? 장 담그는 법. 엄마가 3대째 이어온 거야. 언젠가는 너한테 물려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거 엄마 비법 아니야? 그래, 비법이지. 근데 비법이 뭐가 대단해. 결국은 정성이야. 엄마 간 받았잖아. 엄마 비법도 받아. 그래서 제대로 된 요리사가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꼭 잘 배울게.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호보다 먼저 퇴원하게 됐어요. 3주 만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간 이식받은 사람은 면역 억제제 조절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퇴원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개업식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쓰러지고 간 이식 수술까지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는 거예요. 저도 민호도 지은이도 모두 변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은이가 집에서 가져온 옷이었습니다. 깨끗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술 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진 것 같았어요. 민호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누렇던 피부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먼저 가? 응. 집에 가서 장독대 좀 봐야 해. 한 달 넘게 못 봤으니까. 민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철없이 웃던 그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엄마는 장독대가 자식이야? 그럼 너보다 더 오래된 자식이지. 30년 넘게 키웠잖아. 저도 웃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나 퇴원하면 집에 갈게. 장 담그는 거 배우러. 진짜야.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말고.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요.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속눈썹이 젖어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제 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거운 것 들면 안 돼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차갑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병원 현관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어요.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저,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요. 어머님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민호랑 잘 살아. 그게 제일 큰 효도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장독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항아리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 넘게 못 봤는데 잘 있었구나. 잘 기다렸구나. 보고 싶었어. 내 새끼들아. 저는 장독대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바보 같죠?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제 자식 같아요. 평생 함께 해온 것들이니까요. 곧 민호가 올 거예요. 이 비법을 물려줄 거예요. 3대째 이어온 것을 4대째로 넘기는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새로운 시작. 민호가 태어난 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장독대 주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항아리 하나하나를 행주로 문질러 닦았어요. 오늘 민호가 온다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 맞이하는 것처럼요. 오후 2시쯤 대문이 열렸어요. 민호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차 보였어요. 수술 전 그 누렇고 푸석푸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 간을 받고 다시 살아났구나. 잘 왔어. 밥 먹었어? 병원에서 먹고 왔어. 엄마, 나 오늘부터 배울 거야. 장 담그는 거. 진짜로. 민호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장독대 구경시켜줄게. 제대로 보여줄게. 저는 민호를 마당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햇살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 24개가 햇볕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죠. 갈색, 검은색, 짙은 갈색. 저마다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이렇게 많았어? 이건 시간장이야. 100년 넘게 이어온 거야.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지. 저 큰 항아리 안에 원액이 있어. 저는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진한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깊고 그윽한 향이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냄새였죠. 이 냄새, 어릴 때 맡던 냄새네.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민호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건 된장이야. 50년 묵은 거. 이건 고추장. 30년 됐어. 저쪽은 천국 장룡 콩이고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큰둥하게 딴 데 쳐다봤을 텐데 지금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 평생이야. 장 담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야 해. 날씨 보고, 온도 보고, 습도 보고, 바람 방향도 봐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장이 나와. 엄마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평생 배울게. 진심이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단단해진 어깨였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집에 왔어요.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다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콩 고르는 법, 물 온도 맞추는 법, 매주 빚는 법, 소금물 농도 재는 법. 하나하나 차근차근요. 민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이 틀 때까지 콩을 으깼어요. 30kg짜리 메주를 나르다 허리가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 온도를 체크하고 밤에는 장 담그는 책을 읽었다고 해요. 예전에 그 헛에 가득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 민호가 메주를 보여줬어요. 모양이 좀 삐뚤빼뚤했지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근데 여기 더 꼭꼭 눌러야 해. 안 그러면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잘 안 익어. 곰팡이도 고르게 안 펴. 저는 민호 옆에 앉아 직접 보여줬어요.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는 법을요. 아들이 제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손은 진짜 마법 같아. 똑같이 하는데 나는 안 돼. 마법은 무슨.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너도 50년 하면 이렇게 돼. 저는 웃었어요. 민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하얀 눈이 덮여 있었죠. 저는 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장독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뚜껑을 여닫고 있었습니다. 눈을 털어내고 온도를 체크하고요. 온도 괜찮아? 응. 적당해. 엄마, 이 된장 냄새 좀 맡아봐.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민호가 된장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저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났어요.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익고 있네. 봄에 꺼내면 딱 좋겠다. 내가 담근 된장이야. 처음으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민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된장이 제일 중요해. 그때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마루로 나왔어요. 유자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콩물 체크하고 밤에는 장 담그는 책 읽고 술은 입에도 안 대고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극적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야지. 술은 다시는 안 마셔. 약속했잖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빚은 얼마나 갚았어? 1억 정도 갚았어요. 둘이 벌어서 조금씩이요. 2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갚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지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민호와 함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호가 담근 첫 된장을 꺼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민호가 와 있었어요.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성 들여 담근 된장이었거든요. 첫 작품이니까 떨릴만 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입안에 깊은 맛이 퍼졌어요. 짜지 않고 감칠맛이 돌고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처음 담근 것 치고는 정말 잘 됐거든요. 보통 첫 된장은 짜거나 쓴맛이 나기 마련인데 이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어때, 엄마? 괜찮아?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 숟가락 더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이야. 잘했어. 첫 작품치고 훌륭해. 엄마도 처음에 이렇게 못 담갔어.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온도 체크하고 밤늦게까지 뚜껑 열어보고 정성을 쏟은 시간이 고스란히 맛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매주 빗고 콩 으깨고 항아리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예전에 부드럽기만 하던 손이 이렇게 변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됐습니다. 내 손, 이제 일하는 사람 손이 됐네. 응, 엄마 손 닮아가고 있어. 민호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제 손을요. 50년 넘게 장을 담그며 단련된 손이었죠. 이 손으로 3대를 이어왔어. 증조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나. 이제 내가 4대째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엄마.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절대 안 잊을게. 5대, 6대까지 이어갈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든든했습니다. 저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항아리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100년 넘게 이어온 것들이에요. 할머니한테서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서 나한테, 이제 나한테서 민호한테.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예요. 지은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 민호 씨 사진 찍어요. 장독대 앞에서요. 기념으로요. 저와 민호는 나란히 섰어요. 장독대를 배경으로요.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아끼고 무언가를 함께 이어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야. 내 간 한 조각이 아들 안에서 뛰고 있어요. 내 피가 아들 몸에 흐르고 있어요. 내 비법이 아들의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이 비법을 물려주셨던 분이죠. 평생 장독대 앞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어머니, 잘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손자한테도 물려줬어요. 4대째예요. 걱정 마세요. 잘 지켜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민호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따뜻한 팔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쬐었어요.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것들이 또 다른 100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시작. 사랑과 정성의 새로운 시작.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된장 냄새, 간장 냄새, 봄꽃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냄새예요. 평생 함께해온 냄새죠. 그리고 이제 그 냄새는 민호의 것이기도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